안녕하세요. 니나노 코딩의 파이썬 17번째 챕터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자 뛰어난 통계학자이기도 한데요. 크림 전쟁 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군인보다 위생 상태가 나빠서 죽는 군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기록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바로 이 장미도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콜레라 위협에 휩싸였는데요.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질병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인 의사 존 스노는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런던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우물 근처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물을 폐쇄하는 조치로 환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 스노나 나이팅게일처럼 그 당시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특히 데이터의 중요함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는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측정하고 수집한 자료고, 정보는 특정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한 것인데요. 어떤 의미나 목적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집된 원시 자료가 데이터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음식에 대한 주문사항을 단순하게 축적한 것이 데이터라면 이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특정한 메뉴를 얼마나 시켰는지 분석해서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가 정보인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검사하고 정리하고 변환하고 조작해서 원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차트나 그래프 같은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위키백과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형태의 많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 창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7가지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볼륨은 저장되는 데이터의 물리적인 양, 버라이어티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수용, 벨로시티는 데이터 처리나 분석의 속도, 베라시티는 데이터 신뢰성과 타당성, 밸류는 기업이나 단체에 필요한 가치 창출, 벌리더티는 데이터의 정확성, 발라틸리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가치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는 어떤 문제를 찾느냐 혹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인데요. 만약에 잘못된 문제 정의로 정보를 도출하게 된다면 이 정보 또한 잘못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 정의는 문제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에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된 데이터를 찾는 과정이 데이터 수집인데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직접 측정해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한 데이터에 결측값이나 이상한 값이 있는지 분석해서 깨끗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로 통계적 분석, 탐색적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수치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만으로 인사이트 도출이 어려울 때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도출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게 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형태, 크기, 위치, 색을 보면서 시각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추세나 이상값 등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사이트를 갖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막대, 다중막대, 버블을 주로 사용하고 데이터의 추이를 볼 때는 선, 영역, 타임라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의 비중을 볼 때는 파이, 와플, 트리맵 등을 주로 사용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산점도 네트워크, XY 히트맵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지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넘파이와 판다스는 주로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하고 매플롯립이나 시보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이킬러는 머신러닝, 텐서플로는 딥러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우리는 넘파이와 판다스 그리고 매플롯립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전에 이번 챕터에서 사용할 콜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콜앱은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에디터고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인데요. 구글이 대화식 프로그래밍 환경인 주피터를 커스터마이징한 것입니다. 파이썬의 지원으로 시작한 주피터 프로젝트의 대표 제품이 노트북이라서 보통 주피터 노트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콜앱은 컴퓨터 성능과 상관없이 머신러닝 프로그램 실습이 가능한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와 컴퓨터 엔진에 연결돼서 약 12기가의 메모리와 100기가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텐서플로, 케라스, 판다스 등 대부분의 패키지와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콜앱을 구글 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무료라서 부담이 없는 반면에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가상 서버가 최대 5개고 한 개의 노트북을 12시간 이상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첫 페이지는 콜앱에 대한 소개 화면인데요. 로그인을 안 해도 콜앱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코드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에서 새 노트를 클릭하면 새로운 노트북이 만들어지는데요. 언타이틀 0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빈 셀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노트북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확장자 IPYNB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고 이렇게 만들어진 콜앱 파일을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 노트북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 구글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 접속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연결을 눌러야 접속이 되는데요. 이렇게 램과 디스크가 할당이 돼야 비로소 접속이 된 것입니다. 콜앱은 셀 단위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데요. 코드 셀과 텍스트 셀 두 가지가 있고 여기를 누르면 셀이 추가됩니다. 텍스트 셀은 주석이나 설명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HTML과 마크다운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셀을 실행하려면 왼쪽에 있는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노트북은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노트북은 파일의 노트 열기를 선택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앱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단축키인데요. 도구에서 단축키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른 채 M과 H를 차례로 눌러서 키보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량이 아주 큰 숫자 데이터 하나를 변수에 넣고 관리할 때 리스트는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배열을 사용하면 적은 메모리로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은 리스트와 다르게 모든 요소가 같은 자료형이어야 하고 요소의 개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배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numpy 패키지를 임포트해야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차원 배열 자료 구조인 NDArray 클래스를 지원하고 벡터와 행렬을 사용하는 선형대수 계산에 주로 사용합니다. 1차원 배열을 벡터, 2차원 배열을 매트릭스, 3차원 이상을 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numpy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PIP로 numpy를 인스톨해주면 됩니다. PIP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설치가 되지 않고 PIP를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먼저 하고 설치해주면 됩니다. 패키지를 삭제할 때는 uninstall로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콜앱은 기본으로 numpy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아도 임포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numpy 패키지를 임포트해야 하는데요. numpy는 np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numpy를 임포트하고 array 함수에 리스트를 넣으면 NDArray 배열로 변환해 주는데요. 출력해보면 리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타입 명령으로 자료형을 보면 NDArray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py 배열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면 콤마 없이 공백으로 데이터가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arrange 함수로 범위를 지정해서 만들어 보겠는데요. arrange의 사용법은 포문에서 사용했던 range 함수와 동일합니다. 다만 range는 정수만 지원하고 arrange는 실수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1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다음은 1부터 7까지 2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값을 생략하면 0부터 시작하고 증가값을 생략하면 1씩 증가하니까 0부터 끝값 마이너스 1까지 1씩 증가해서 0, 1, 2, 3이 배열의 요소값이 됩니다. 그럼 이제 linspace 함수로 범위와 개수를 지정해서 배열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특정 구간의 값을 나눠서 생성한다는 점에서 arrange 함수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arrange는 간격을 지정하고 linspace는 구간의 개수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 8개의 데이터를 생성했고 0부터 파이까지도 동일한 간격으로 8개의 데이터를 생성했는데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64비트 실수형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정수형이나 문자열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int 64는 64비트 정수형이고 u32는 32비트 유니코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NDArray는 1차원 배열 이외에도 2차원, 3차원 등의 다차원 배열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데요. 2차원 배열은 행열이라고 하고 가로줄은 행, 세로줄은 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중첩된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해서 2행 3열의 배열을 만들고 행과 열의 개수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과 같은 행렬이 만들어지게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차원 배열은 텐서라고 하는데요. 가장 바깥쪽 리스트의 길이가 깊이고 그 다음부터 행과 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배열은 깊이가 3의 2행 4열인 배열입니다. 간단하게 배열의 차원과 크기를 알아볼 때는 명령어 endim과 shap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endim은 배열의 차원을 반환해주고 shape는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줍니다. 이번에는 numpy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차원이 같은 배열은 동일한 인덱스끼리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사칙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같은 인덱스끼리 연산이 잘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umPy는 벡터화 연산도 지원하는데요.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반복 연산을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하는 것이 벡터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의 모든 요소 값을 2배로 만들어야 한다면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numPy의 벡터화 연산을 사용하면 포문 없이 한 번의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모든 요소에 일괄적으로 연산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벡터화 연산은 계산 속도도 반복문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모든 종류의 수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음 연산의 결과를 직접 코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열은 모든 요소의 자료형이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배열 안에 다른 자료형이 같이 있으면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처리하는데요. 문자열과 정수형은 문자열로, 정수형과 실수형은 실수형으로, 그리고 문자열과 실수형은 문자열로 통일시킵니다. 따라서 문자열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로 통일시키고 정수형과 실수형은 실수형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소값이 모두 0이거나 1인 배열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제로스는 0으로만, 원스는 1로만 채워지게 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가 4개인 정수형 1차원 배열과 이행 5열의 실수형 2차원 배열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튜플 형태의 값을 입력하면 다차원의 배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기본값인 실수형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깊이가 3이고 이행 5열인 정수형 3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배열의 인덱싱을 해보겠는데요. 1차원 배열의 인덱싱은 리스트 인덱싱과 같습니다. 다음은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인덱스로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추출한 것입니다. 다차원 배열일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콤마로 구분된 차원을 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인데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을 추출하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마지막 행의 마지막 열을 추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슬라이싱을 해보겠는데요. 다차원 배열의 요소 중에서 복수개를 추출하려면 파이썬 슬라이싱과 콤마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행 전체를 추출한 것이고 이것은 두 번째 열 전체를 추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부터 끝까지 추출하고 각 행의 두 번째 열까지 추출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연습 문제를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 홈페이지와 사용자 설명서를 볼 수 있는 곳이고 판다스 역시 numPy와 마찬가지로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콜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PIP로 인스톨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판다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는 내부적으로 numPy를 사용하고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함수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판다스 데이터에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1차원 배열과 비슷하지만 인덱스를 붙일 수 있고 붙여진 인덱스를 기준으로 값을 저장합니다. 인덱스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숫자 0부터 시작하고 순서가 있는데요. 문자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값에는 벡터화 연산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값이 10, 20, 30이 있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각 값에 모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이것은 numPy 배열의 벡터화 연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엑셀 시트와 비슷한 2차원 배열의 형태인데요. 인덱스와 칼럼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붙여진 인덱스와 칼럼을 기준으로 표 형식처럼 값이 저장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시리즈가 합쳐진 형식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다스도 먼저 임포트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pd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음 예제는 2015년 인구 데이터를 시리즈로 만든 것인데요. 도시 이름으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값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 이름을 인덱스로 지정해서 다시 만들었는데요. 문자열 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정수 등도 인덱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와 값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시리즈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거나 인덱스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즈 데이터를 인덱싱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인덱스 번호나 지정된 인덱스 라벨로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배열 인덱싱을 하면 부분적으로 값을 가져오거나 순서를 바꿔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벡터와 연산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해도 부분적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인덱스 0번에서 2번까지 값을 가져오고 인덱스 라벨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져옵니다. 만약에 인덱스 라벨이 영문일 경우에는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는 라벨 값에 의해서 인덱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덱스 라벨 값을 키로 가지는 딕셔너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인 연산도 가능하고 아이템스를 사용해서 포문으로 인덱스와 값을 추출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딕셔너리로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딕셔너리 요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시리즈의 데이터도 순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싶다면 인덱스를 리스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15년과 2010년의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보겠는데요. 시리즈 두 개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경우에는 인덱스 라벨이 같은 것끼리만 연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구와 대전의 경우는 양쪽에 모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측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결측값을 제외하고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nonnull 함수를 사용해서 결측값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인덱싱을 사용해서 딕셔너리처럼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변경하고 추가하고 del 명령어를 사용해서 삭제합니다.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붙인 것과 같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붙인 것과 같기 때문에 행 인덱스 뿐만 아니라 열 인덱스, 즉 칼럼도 붙일 수 있습니다. 2차원 리스트나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키가 칼럼의 라벨로 지정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판다스 패키지를 임포트해야 하는데요. pd라는 이름으로 임포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역 이름과 지역 번호 그리고 인구수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인덱스와 칼럼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번부터 차례로 2번까지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공통 인덱스를 가지는 시리즈를 딕셔너리로 묶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2차원 배열은 모든 요소가 같은 자료형을 가져야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각 칼럼마다 자료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도 문자열과 정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 오른쪽에 있는
이곳을 클릭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대화식 테이블로 전환시켜 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 df의 칼럼과 인덱스 정보를 칼럼수와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칼럼수와 인덱스를 이용해서 칼럼과 인덱스의 라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칼럼을 인덱스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칼럼을 인덱스로 추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set index를 사용해서 지정한 칼럼은 삭제를 하고 기존의 인덱스를 지정한 칼럼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딕셔너리의 키값은 칼럼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지역번호, 인구수가 자동으로 칼럼이 됐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마치 동일한 자료형의 시리즈 3개가 합쳐진 것과 같은데요. 이것을 타입 함수로 확인해 보면 하나의 칼럼이 시리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nfo 함수로 속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인구수, 인덱스, 칼럼을 변수에 각각 저장했는데요. 연도별 인구수는 데이터의 딕셔너리로 저장하고 인덱스와 칼럼은 인덱시스와 칼럼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인덱스와 칼럼도 같이 지정을 해주면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밸류수 속성을 사용하고 인덱스와 칼럼은 인덱스와 칼럼스 속성을 사용해서 접근합니다. 인덱스와 칼럼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넘파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과 열을 바꾸는데요. 넘파이 2차원 배열이 가지는 대부분의 속성이나 함수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합쳐진 것과 같기 때문에 열 단위, 즉 칼럼 단위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율을 변경하고 2000년도 인구수를 추가하고 증가율을 삭제시켰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인덱싱할 때 칼럼 라벨을 키값으로 해서 인덱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라벨 값을 하나만 넣으면 시리즈가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되기를 원한다면 리스트로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벨 값을 리스트로 여러 개 넣으면 부분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반환됩니다. 행 단위로 인덱싱을 할 때는 슬라이싱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인덱스 0까지 슬라이싱하고 인덱스 1부터 인덱스 2까지 슬라이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라벨로 슬라이싱할 수도 있고 칼럼과 인덱스를 지정해서 개별 데이터를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는 외부에 있는 여러가지 포맷의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CSV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관리가 가능한 크기의 데이터라면 CSV 포맷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포맷은 데이터 값이 콤마로 구분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콜앱에서 파일을 직접 만들고 싶을 때는 write 파일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데요. writing sample.csv가 출력된 뒤에 쉘 왼쪽에 있는 세션 저장소를 새로 고침하면 생성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셀 오른쪽에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호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매직 명령어라고 하고 write 파일은 셀에 코딩한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기본 파이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아이파이썬이나 콜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readcsv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함수의 입력 값으로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인덱스와 칼럼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라벨 값이 붙여지고 칼럼은 1행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라벨 값이 되는데요.
이렇게 특정한 열을 인덱스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칼럼도 따로 지정해 주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출력할 때는 toCSV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셀을 실행한 후에 세션 저장소를 새로 고침하면 출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CSV 파일을 외부에서 만들고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에서 작업한 파일을 CSV 형식으로 변환할 때는 파일 형식을 UTF-8로 저장해야 한글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CSV 파일을 콜앱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합니다.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된 book.csv 파일을 readcsv 함수로 읽어오면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하는데요. 인덱스는 0번부터 자동으로 지정이 됐고 칼럼은 첫 번째 행으로 자동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파일이 기본 경로에 있지 않다면 경로명까지 정확히 적어서 읽어오면 되는데요. 파일을 우클릭하면 경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읽어온 데이터의 정보는 info 함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6행 4열로 된 데이터에 인덱스 번호는 0에서 5번이고 비어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알아보겠는데요. 쉐이프는 행과 열의 개수를 같이 알 수 있고 렌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각각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칼럼에서 중복을 제거한 고유한 값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유닉은 제목에 있는 고유한 값을 모두 반환해주고 n유닉은 제목에 있는 고유한 값의 개수를 반환해줍니다. 그리고 value count는 고유한 값이 모두 몇 개 있는지 반환해줍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헤드는 기본값으로 설정된 5개의 데이터를 인덱스 0번부터 4번까지 가져오는데요. 정수를 전달하면 인덱스 0번부터 정수계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테일의 기본값도 헤드와 마찬가지로 5개로 설정되어 있지만 제일 뒤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정수를 전달하면 뒤에서부터 정수계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샘플은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임의의 데이터 1개를 가져오고 정수를 전달하면 임의의 데이터를 정수계만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임의의 데이터를 비율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프렉 0.5 하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무작위로 50%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칼럼 라벨 하나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칼럼 한 줄을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칼럼 라벨을 리스트로 입력하면 여러 줄의 칼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행으로 가져올 때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하면 끝 번호는 포함하지 않지만 라벨로 슬라이싱을 하면 끝까지 모두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인덱싱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iLog은 인티저 로케이션의 약자인데요. 데이터의 위치, 즉 행번호와 열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고 log은 인덱스와 칼럼의 라벨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싱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는데요. 인덱스로 슬라이싱을 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끝 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기준으로 앞쪽은 행 슬라이싱, 뒤쪽은 열 슬라이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행에서 3행까지, 1열에서 2열까지 중에서 겹치는 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벨로 슬라이싱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해 보기 위해서 출간일 칼럼은 삭제하고 판매처와 판매량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식을 입력하면 각 행의 결과를 true와 false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30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df 괄호 안에 조건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조건식이 참인행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판매량이 30을 초과하면서 판매처가 200 미만인 곳이 있는지 조건식을 만들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A행이 조건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을 df 괄호 안에 넣으면 A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20 미만이거나 판매처가 500을 초과하는 데이터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드롭 함수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해당 인덱스를 행으로 삭제해 주는데요. 액시스를 0으로 설정해야 행 단위로 삭제되지만 이 파라미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행을 삭제하려면 인덱스를 리스트로 지정하면 되고, 열 삭제, 즉 칼럼 삭제는 액시스를 1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생략이 불가능하고, 여러 칼럼 삭제 역시 라벨을 리스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빈값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 보기 위해 카피 함수로 df를 복사해서 df1을 만들고 1행 2열과 4열, 3행 2열과 4열을 빈값으로 변경했는데요. 여기서 no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non 타입이고, NA에는 표현되지 않는 부동소수점 값으로 플롯 타입입니다. 드롭 NA로 빈값이 있는 행을 삭제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액시스 0이 기본값인데 생략이 가능하고, 열 단위 삭제 액시스 1은 생략하면 안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칼럼별로 통계량을 알아보겠는데요. describe 함수는 숫자형 데이터 중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기본 통계량을 출력해주고, count 함수는 각 칼럼에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칼럼 라벨을 사용해서 칼럼별로 따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min 함수는 평균값, 미니멈은 최소값, 맥시멈은 최대값을 칼럼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별로 통계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룹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제목을 기준으로 숫자형 데이터인 판매처와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 칼럼과 대상 칼럼을 인수로 넣어주면 제목을 기준으로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되는 통계 함수들입니다. 이번에는 칼럼별로 정렬을 해보겠는데요. 제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것이고, 저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칼럼별 결측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행 사열의 데이터를 결측값으로 변경하고 isNull 함수를 사용해서 빈값의 true를 출력했는데요. isNull 뒤에 sum 함수를 같이 사용하면 칼럼별로 null 값이 몇 개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결측값을 알아보는 것은 비어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결측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채워보겠습니다. fill NA 함수는 결측값을 지정한 값으로 채우는데요. 메소드를 bfill로 설정하면 결측값 다음 행에 있는 값으로 채워주고, 메소드 ffill은 결측값 이전 행에 있는 값으로 채워줍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콜앱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콜앱은 9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거나 사용시간이 총 12시간이 되면 런타임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연결을 눌러서 런타임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다면 세션 저장소를 확인해보고 CSV 파일이 없으면 다시 업로드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런타임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하거나 콜앱을 종료한 뒤에 이전 작업을 다시 할 때는 CSV 파일을 세션 저장소에 다시 업로드 시키고 메뉴의 런타임에서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을 눌러줘야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 타이타닉 CSV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일의 칼럼 라벨과 데이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에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여객선인데요. 이 배는 당시에 뛰어난 기술과 엄청난 크기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 사고를 바탕으로 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타이타닉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이 배가 출항할 때 적어둔 탑승자들 기록의 규모가 크고 다양해서 데이터 분석의 입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음 조건에 맞게 꼭 직접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상위 2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인데요. 헤드 함수를 사용하거나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면 됩니다. 2번 승객의 수는 len 함수로 행의 개수를 구하거나 패신저 아이디 칼럼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3번은 칼럼별로 결측값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즈널 함수와 통계 함수 sum을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4번은 남자 승객의 수만 구하는 것인데요. 섹스 칼럼에서 성별이 남자인 행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5번 P클래스의 종류는 value count 함수나 unique 또는 nuniqu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6번 성별 평균 나이는 그룹바이 함수에서 기준 칼럼과 대상 칼럼을 각각 섹스와 age로 지정해서 통계 함수 min으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7번 전체 승객의 평균 생존율은 생존자 합계를 전체 승객으로 나누고 라운드 함수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면 됩니다. 8번 25세 이하 승객의 생존율은 조건식을 사용해서 age 칼럼에 있는 25세 이하 데이터만 필터링한 뒤에 전체 생존자 합계를 25세 이하 생존자로 나누고 라운드 함수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면 됩니다. 9번은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을 각각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성별 생존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바이 함수에 섹스와 서바이브드를 기준 칼럼으로 같이 지정하고 대상 칼럼을 서바이브드로 지정하면 통계 함수 카운트로 성별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성 생존율과 여성 생존율을 각각 알아볼 수 있고 그룹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남성 생존율과 여성 생존율을 한 번에 같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프로세스인데요. 매플롯립은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패키지고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차트나 플롯 외에도 API를 사용한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플롯립을 사용한 시각화 예제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방문하면 볼 수 있습니다. 매플롯립도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콜앱에서는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매플롯립은 메인 패키지와 서브 패키지가 존재하는데요. 넘파이나 판다스가 제공하는 자료들과 연동이 됩니다. 파이플롯 패키지는 매플롯립의 하위 명령어 집합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각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는 파이플롯 패키지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패키지를 임포트한다고 서브 패키지까지 임포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둘 다 임포트하거나 하나만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패키지는 MPL이라는 별칭으로 임포트하고 파이플롯 서브 패키지는 PLT라는 별칭으로 임포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매플롯립의 그림은 피겨와 엑시즈 그리고 엑시스로 구성되는데요. 피겨는 1개 이상의 엑시즈를 포함하고 엑시즈는 2개 이상의 엑시스를 포함합니다. 피겨는 그림이 그려지는 캔버스를 뜻하고 엑시즈는 하나의 플롯을 뜻하는데요.
플롯에 그려지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엑시스입니다. 피규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 그래프는 데이터가 시간이나 순서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파이플롯 서브 패키지에 플롯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X좌표와 포맷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Y좌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롯에 입력되는 X값과 Y값은 리스트나 배열이어야 합니다. 타이틀과 XY축 라벨을 지정해주고 좌표값을 플롯 함수에 넣어주면 그래프가 출력됩니다. Y축의 데이터 위치는 1부터 16이지만 X축은 0부터 4까지 자동으로 지정됐는데요. 레인지 함수에 Y좌표 배열의 길이를 넣은 값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와 함께 출력된 이것은 플롯 함수로부터 반환된 플롯 객체가 같이 출력된 것인데요. 이렇게 show 함수를 사용하면 그래프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Y 좌표 값이 둘 다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좌표의 데이터는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5부터 4까지 0.5씩 커지고, Y좌표의 데이터는 2 곱하기 X의 제곱입니다. 그래프와 함께 XY의 자료형도 같이 출력해 봤는데요. XY 모두 ND 어레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의 엑시즈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와 Y1은 좀 전에 사용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Y2를 하나 더 만들어서 플롯 함수에 X, Y1, X, Y2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래프 하나에 플롯 함수 하나씩 각각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고, 플롯 함수 하나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에 범례를 넣어 보겠습니다. 파이플롯 모듈에 레전드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면 되는데요. 플롯 함수에서 좌표와 함께 라벨 이름을 적어주고 레전드 함수에서 범례 위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로 범례 위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범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프에 그리드를 표시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리드 함수를 true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엑시스 파라미터를 함께 설정해 주면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의 그리드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플롯 모듈에 xlim과 ylim 함수를 사용하면 xy축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곡선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x값을 만들 때 numpy에서 사용해봤던 linspace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linspace 함수는 범위와 개수를 지정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어떻게 겹쳐지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럴 때 xlim과 ylim 함수로 출력 범위를 지정해서 겹쳐진 부분만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겹쳐서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x축은 -1에서 1까지 xlim 함수로 지정해주고 y축은 -3에서 3까지 ylim 함수로 출력 범위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엑시스 함수를 사용하면 xy축을 한꺼번에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롯 함수에 xy 값 외에 추가로 다른 옵션들을 설정해 보겠는데요. 먼저 그래프의 색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4개의 색깔을 블루, 그린, 마젠타, 시안으로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의 선 모양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 실선, 파선, 점선, 그리고 파선과 점선의 혼합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색깔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색깔이 자동으로 지정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에 마커를 지정해 보겠는데요. 그래프의 선 모양을 지정하지 않고 마커만 지정했기 때문에 선 모양은 보이지 않고 마커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색깔과 모양 그리고 마커까지 한꺼번에 지정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옵션을 한 번에 같이 지정하면 그래프의 색깔과 모양 그리고 마커까지 함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두 개를 각각 다른 피겨에 나눠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피겨 0번에 x, y1을 출력하고 피겨 1번에 x, y2를 출력했는데요. 피겨 지정을 먼저 한 뒤에 그 피겨에 출력할 플롯의 xy 값을 적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겨 하나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서브플로트 함수에 행과 열의 개수를 입력하면 그래프가 그려질 공간을 나누고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데요. 변수 피그에는 피겨가 반환됐고 변수 ax에는 피겨 안에 들어가는 엑시즈들의 리스트가 반환됐습니다. 따라서 각 엑시즈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리스트명과 인덱스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피겨를 2행 2열로 분할하고 각 엑시즈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각 인덱스별 엑시즈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막대 높이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량 파악이 쉬워서 여러 항목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매개 변수 x는 x축에 표시될 위치를 지정하고 하이트는 막대로 표시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폭이나 색깔, 이름, 정렬 등을 바 함수의 파라미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CSV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 시키고 read CSV 함수로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구해서 X축의 위치 값으로 지정하고 운동 전 칼럼의 데이터를 하이트 값으로 지정해서 막대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의 이름을 회원의 이름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아이디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글 폰트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실행해서 나눔 폰트를 설치한 후에 메뉴의 런타임으로 가서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rc 함수에서 폰트 설정을 해주고 틱 라벨 파라미터 값으로 회원 아이디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폰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코드를 실행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폰트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콜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콜앱은 90분 동안 아무런 작업이 없거나 사용시간이 총 12시간이 되면 런타임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눌러서 런타임을 연결해야 하고 만약에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다면 세션 저장소를 확인해보고 CSV 파일이 없으면 다시 업로드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도 폰트 설치 셀을 다시 실행한 뒤에 런타임도 다시 시작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런타임 연결이 끊어지거나 종료 후에 다시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실행한 후에 작업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의 색깔과 폭을 지정해 보겠는데요. 먼저 색깔과 폭을 변수에 저장한 뒤에 바 함수의 파라미터에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가로막대 그래프는 데이터의 양과 순위를 함께 보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바 h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말고는 바 함수와 동일하지만 바 h 함수는 막대 그래프의 폭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전과 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중 막대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해 볼 텐데요. 막대 그래프의 개수만큼 바 함수도 그려주면 됩니다. 막대 그래프의 두께는 0.4로 지정하고 운동 전 색깔은 시안, 운동 후는 마젠타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막대 그래프의 x는 두께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막대 그래프가 겹치지 않게 되고 바 함수의 온라인을 엣지로 설정해야
틱 라벨도 센터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X축에 틱 라벨과 범례 표시 그리고 타이틀을 지정해 주는데요. 틱 라벨을 바 함수의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xtix 함수를 사용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의 막대 그래프의 두께를 더해줘야 틱 라벨이 센터로 갑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점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인데요. x축과 y축에 관측점을 찍어서 만든 그래프고 각 점들은 데이터 값을 의미하며 이상값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스캐터 함수에 xy 값을 넣어서 그리는데요. 마커의 크기, 색깔, 모양, 그리고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mpg.csv 파일을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타이타닉 CSV 파일을 다운로드했던 곳에 mpg.csv 파일도 함께 있습니다.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로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파일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모델 38개에 대한 연비 효율을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타이틀과 X라벨, Y라벨을 지정하고 X값은 엔진 크기, Y값은 주행거리로 지정해서 스캐터 함수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번에는 구동 방식에 의해서 색상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동 방식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인덱싱으로 사륜, 전륜, 후륜의 데이터를 따로 뽑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별 데이터 프레임에서 엔진 크기와 주행 거리로 XY 값을 지정하고 타이틀과 범례 그리고 그리드를 지정한 뒤에 스캐터 함수로 산점도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공공 데이터를 하나 다운로드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볼 텐데요.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한 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주야별 교통사고 통계를 검색해서 다음 통계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자료를 분석해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간과 야간 중에서 언제를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재료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한 공공 데이터 파일을 판다스로 읽어올 텐데요. 이때 만약에 한글이 깨진다면 엑셀에서 파일을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SV UTF-8로 저장한 뒤에 그 파일을 다시 읽어오거나 read CSV 함수의 인코딩 옵션을 CP949나 EUC-KR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read CSV 함수로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출력했는데요. 출력 결과가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에 수정된 버전이지만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버전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나 속성 정보를 확인해보고 데이터의 일부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개수는 24개고 결측값은 없는데요. 주야 칼럼만 문자열이고 나머지는 수치형입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서 각각 5개씩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부상자 수 칼럼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칼럼에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 수를 합쳐서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 수 칼럼은 삭제를 하는데요. 열 단위로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액시스 파라미터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 true는 원본을 삭제하는데요. 만약에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이렇게 다른 변수에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리가 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간과 야간 중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해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간 사고 건수와 야간 사고 건수를 구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월별 주 야간 사고 건수를 구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필요 없는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를 삭제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주간 데이터만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야간 데이터도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월별 주 야간 사고 건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주 야간 사고 건수에 대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데이터 양에 대한 비교가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래프에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폰트를 설치하고 런타임에서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RC 함수의 파라미터로 폰트를 지정한 뒤에 주간 사고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줍니다. 이번에는 월별 야간 사고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출력해 볼 텐데요.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dfday가 아니라 dfnight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월별 주 야간 데이터를 다중 막대 그래프로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길이로 x를 지정하는데요. 주 야간의 데이터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dfday와 dfnight를 각각 y1과 y2로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바 함수의 x값에 막대 그래프 두께 0.4를 더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막대 그래프가 같은 위치에 겹쳐지는데요. 두께 값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은 달의 데이터를 옆에 나란히 붙여서 데이터 양을 비교해 본 결과 주간의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간과 야간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더 많은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해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 비율과 야간 사망자 수 비율을 구해서 서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현재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월별로 주간과 야간이 함께 있는데요. 주 야간 데이터를 따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주간만 뽑아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리셋 인덱스 함수로 인덱스를 새로 만들었지만 기존에 있던 인덱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의 인덱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리셋 인덱스 함수의 드롭 파라미터도 true로 함께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간 사망자 비율을 구해 보겠는데요. 사망자 수 나누기 사고 건수에 곱하기 100을 해서 사망자 비율을 구하고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했습니다. 사망자 비율이 추가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맥스 함수를 사용하면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망자 비율 칼럼에서 최대값과 일치하는 행을 찾아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발생 월과 사망자 비율 칼럼만 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월별 주간 사망자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데스데이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는 x로 지정하고 사망자 비율 칼럼을 y로 지정해서 그래프를 출력해 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월별 야간 사망자 비율을 구하는 코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야간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월별 야간 사망자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월별로 주간과 야간의 데이터를 다중 막대 그래프로 같이 비교해 볼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중막대 그래프로 비교해 봄으로써 사망자는 야간 교통사고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나요? 교통사고는 주간에 더 많이 일어나지만 사망사고는 야간에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 야간 모두 언제나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